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인 개발 CR 데브 팀에 소속되어 있는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팀이 개발하는 스마트 채널이라는 서비스의 서버 사이드 개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젠다입니다. 의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스마트 채널이 어떤 서비스인지를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떤 일을 생각을 해서 어떤 아키텍처링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설계한 시스템에도 운영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트러블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교훈을 정리를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채널이라는 서비스는 라인 앱의 중에 몇 가지 장소에 추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리코멘더나 콩고를 표시합니다. 오른쪽은 홈 탭이라고 해서 친구 일람표라든지 서비스 링크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복수 서비스의 추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한 단밖에 안 보이는데요. 최대 3단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 서비스 컨셉은 라인을 포함한 수많은 서비스에서 유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콘텐츠 모아서 기계 학습 로직을 사용해서 최적한 콘텐츠를 최적한 타이밍을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인 서비스 이외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 1일 저희들 라인은 야프자파는 산하에 갖는 홀딩하고 경련 동합을 했습니다. 경연 동합 전부터 야프 날씨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산이 필요한지, 빨래를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기가 다르면 그 곱가루 비싼 정보도 표시가 됩니다. 네, 서비스 소개의 마지막에 이 지표를 3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요청은 Z탭과 홈탭 포함해서 20억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라인 서비스 중에서도 큰 규모에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 태국, 대만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서 1억 6,700만 명에 대해서 콘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천될 콘텐츠 수는 하루에 총 600만 콘텐츠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기 절거에서 어떤 일을 생각해서 시스템 디자인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코딩을 간단하게 프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CRS라고 합니다. 콘텐츠 리코멘더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콘텐츠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컨셉에서 소개를 한 것처럼 연계하는 서비스에서 추천할 만한 콘텐츠를 많이 모아와서 유저가 라인업을 타이밍에서 많은 콘텐츠 중에서 최적한 것을 선택해서 추천합니다. 표시들이 하는 틀이 작아서 한 가지밖에 추천 콘텐츠가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천할 만한 콘텐츠 골라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연자가 과연 어떤 콘텐츠를 클릭을 했는지 이벤트 트래커에서 수집을 해서 로그를 그 라닝 워커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리를 하면 추천 콘텐츠를 많은 서비스 모아온다. 많은 추천 콘텐츠 중에서 가장 좋은 콘텐츠를 고른다. 그 추천한 결과를 학습하여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살린다는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이트래픽 웹 서비스 설계와 문제 차지라는 주제고 그 기계 학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로 2019년 라인 데벨로퍼 대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신 분은 궁금하신 부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의식해서 아키텍처를 강구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라인은 많은 사용자가 있어서 중심 기능인 챗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으로 가장 걱정된 것은 라인 트래픽을 어떻게 견적하는지입니다. 라인 픽 트래픽은 새해 때 가장 많다고
회사 내에서도 공유돼 있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유자 수가 가장 많아서 일본 타임존의 그 새해 몇 분이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앱이기 때문에 그대로 리퀘스트 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18년 피크 트래픽은 25만 요청이었습니다. 제대로 재설계를 하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웹서버만이라도 100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기만 한다면 요청마다 콘텐츠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콘텐츠 캐칭하면 요청 효수를 감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캐스템을 늘렸을 때 그 요청 초당 요청을 예산치를 냈습니다. 캐스를 전혀 하지 않으면 25만인데요. 백발을 10조 3분 정도 하면 20만 청, 5분이라면 10만 7점, 10분이라면 7만 청, 30분이라면 5만 8천. 캐싱 테이터에서 값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캐싱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이죠. 네, 피크 트래픽을 TTL 600조 7만 청을 타겟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개시 단초는 연계되는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TTL은 길게 1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연계되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A/B 테스팅을 되풀이하면서 최적화 값을 선택했었습니다. 평상시 피크보다 트래픽이 많아지는 연말 새해 타이밍은 캐시 타이밍은 약간 길게 잡아서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까지 TTL 600초 클라이언트 캐싱을 사용한 7만 1000bit의 견딜 수가 있는 아키텍처를 짜면 던졌다고 알았습니다. 콘텐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러나 캐시를 포함한 7만 RPS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을 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에게 동기로 문의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을 생각해서 트래픽을 분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CRS 자체가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비스에서 마치 처리로 주전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DB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콘텐츠 저장하기만 되고 프로시센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메모리 고속으로 동작하는 키발리 스토어로 레디스를 커스터머 모드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구성이 정해졌습니다. DB가 정해졌고 데이터 모델링을 했습니다. 서비스 특성을 생각하면 사용자마다 리코멘드 준정할 콘텐츠를 매핑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데 콘텐츠는 한 사람의 복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콘텐츠 매핑 최대 1억 6.7만 명 필요합니다. 아주 너무 커서 데이터를 근위를 해야 효율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매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규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아이템 아이디만 리스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복해서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콘텐츠 양량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저하고 아이템 아이디 매핑을 타겟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를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요. 주가 된 타겟팅과 인포메이션은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머리 한 구석에서 두고 쓰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매핑 마지막으로 레디스 클러스터의 문상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많아질 것 같은 나겟싱을 예로 생각합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는 레디스를 문상 환경에서 쓰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디스 클러스터의 노드가 목수 반 존재합니다. 심플하게 3노드 케이스로 생각합시다.
하겠습니다. 레디스는 키 바리오 스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와 바리오가 있습니다. 레드 클러스터는 이 키를 사용해서 하시 값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견납하는 노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CRS라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로 데이터를 얻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리코멘드 생성의 서비스에 따라 타이밍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수 서비스가 동시에 갱신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서비스가 한 가지 서비스로 많은 주전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하나의 키에 넣으려면 베타 제어로 고생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키에다가 사용자 유저 아이디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의 타겟팅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한 사람의 유저에 대해서 키가 서비스마다 있다는 것이 이름입니다.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요. 레디스 클러스터가 노드를 결정하는데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는 다른 노드에 견납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당일한 같은 노드에 전위를 묻고 싶습니다. 레디스에는 이러한 니즈의 대응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분산하는 키 부분을 브라켓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노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저가 타겟 레디스를 리드할 때만 노드 1만 보면 되게 됐습니다. 단위 유저라면 다른 노드에 저장되고 분산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데이터 모델링을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타겟팅과 인포메이션 데이터 구조가 있고 따로 레디스 클러스터에 견납됩니다. 타겟팅 레디스에는 유저의 리코멘드 될 추천될 콘텐츠 아이디 매핑을 정의되고 유저 아이디로 분산 저장됩니다. 인포메이션 레디스는 타겟팅으로 마핑된 아이템 아이디가 실제로는 어떤 콘텐츠인지를 견합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이라든지 텍스트나 그림 URL 그릭창 라딩 페이지 주소입니다. 용량이 커서 균등하게 분산되게끔 아이디로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함정이 있는데 다음에 차질의 문제 코너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콘텐츠 배신의 프로를 정의해 봅시다. 유저가 라인을 열었을 때 유저의 추천될 콘텐츠 후보를 타겟팅 레디스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겟팅에서 지정된 아이템 아이디가 사실은 어떤 콘텐츠인지 인포메이션 레디스에서 가져옵니다. 표시될 후보가 콘텐츠가 정해집니다. 복수 후보에 있는 경우에는 유저의 취향으로 유출을 해서 랭킹을 해서 상위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네, 막상 시스템 만들어서 리리스할 때 단계가 되었습니다. 아주 격심한 트래픽이 예상될 서비스였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했습니다.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설치한 시스템, 특히 웹서버가 현대장 초당 받을 수 있는 액세스의 상한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장 위가 99% 다일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RPS가 3100을 넘었을 때는 속도가 느리게 됐습니다. 3150을 넘을 때는 1초를 넘었기 때문에 이 한 대마다 3점 RPS가 한 개 트래픽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 유저에 대해서 리리스를 하면 예상치 못했던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리리스하는 그라듀얼 롤아웃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1%, 5% 정도로 소규모 리리스를 하면서 퍼포먼스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대상 유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초기 리리스뿐만 아니라 새로 연계 서비스를 추가할 때나 대형 수정이 들어왔을 후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A/B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그라듀얼 롤 테스트하고 세트라고 하는데요. 변경을 할 때는 A/B 테스트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가설을 세워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 예상치 못했던 사이드 에펙트가 없는지 여부 수치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해서 리리스 3 스마트 천대는 2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손자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년 지난
지났을 때부터 많이 트러블이 나타났습니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픽업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포메이션 레디스에서 콘텐츠 점퍼를 가져오는 어른됩니다. 2년 전에 어떤 날에 리스폰스 타임가 악화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11월 10일 아직 지연되기 전의 그래프입니다. 노란 선이 99%의 레스폰스 타입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그래프를 내는데 그러면 그 겹치는 것뿐입니다. 이쪽은 9그 타일로 50ms/s입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지나는 12월 1일 리스폰 타임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mm 이상, 4배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직전의 리리스로 특별히 지연대를 처리에 추가는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레디스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노드마다 리스폰스 타임에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 레디스에 견납되는 데이터는 고정 포맷으로 키스나 연량의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노드마다 M 커맨드 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교체는 있지만 MG넷에 실행 수가 많은 것이 시간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일어났을까요? 예산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정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서비스 혼자나 추천 로직의 개선으로 유저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콘텐츠가 엄청 늘었습니다. 11월 1일에는 한 사람당 발점 3개 중점 아이템이었는데요. 12월 5일 시점에서 20개 정도, 한 2.5배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변목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타겟팅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부 고도를 보면서 가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심플하게 아이템이 적은 상태, 아이템 A라고 하고 B가 지정돼 있다고 합시다. 타겟팅을 취득한 아이템 AD를 사용해서 인포메이션을 취득하는 것은 회치 인포메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레디스에는 이렇게 복수 노드의 아이템 정보가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레디스 액세스 클라이언트로 레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 레터스에는 클러스터 모드에 대응한 mnet 커맨드가 있습니다. mnet는 복수 키를 사용해서 한 번에 요청으로 바리오를 취득할 수 있는 커맨드인데요. 클러스터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레터스가 지정했던 된 키로 어떤 노드에 문의를 하면 좋을까 판단을 해서 같은 노드에 문의하는 키는 한꺼번에 취득을 합니다. 이 예의 경우는 노드 1에 한 번만 문의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이템 F가 타겟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AB는 노드 1, F는 노드 3에 문의를 합니다. 2번 문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키가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모든 노드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은 늘어난 결과 많은 노드에 접근할 필요가 생겨서 모처럼 분산 효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추가를 해서 당의 팀마다 레디스 엠넷 실행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측했습니다. 작아서 좀 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Y축이 실행 시간, X축은 시각입니다. 이것 역시 겹침 요소입니다. 아래부터 타겟인가 1 내지 9고, 10개, 19개, 20개, 29개, 30개, 39개, 40개 이상의 실행 시간입니다. 타겟 케이스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터스 내부 코만도 실행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이거 역시 타겟팅된 아이템 수마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겟팅된 아이템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행 수가
급격히 늘어가 있습니다. 많은 노드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노드에 대한 문의를 비동기적으로 병렬 실행할 수 있는 리액티브 API를 이용했습니다. 비록 참조하는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부하가 균일하다면 이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것대로 문제의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아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봤어요. 다음 가설을 생각합니다. 아까는 개개인의 사용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용자에서의 거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이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용자 X에는 아이템 A와 B가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드 1에 A도 B도 있기 때문에 노드 1만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Y에는 아이템 A와 F가 타겟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노드 1과 노드 3을 참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Z는 아이템 B와 D가 타겟팅되어 있다고 하면 노드 1과 노드 2를 참조합니다. 언뜻 보면 아까 보셨던 것대로입니다만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노드 1에 접속이 집중되어 있죠.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드별 면역 수가 편차가 있는 거겠죠. 문제를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엠게트의 폭발적인 증가, 레코멘드 콘텐츠가 증가한 결과 한 유저당 타겟팅되는 수가 늘었습니다. 그걸과 참조하는 노드 수가 늘어서 내부적으로 엠게트 커먼드가 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많은 유저에 대해 레코멘드되는 히트 콘텐츠가 있으면 특정 노드에 액세스가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각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을 보다 악화시켰던 겁니다. 각각 해결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엠게트 증가에 따른 영향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배치 타겟팅에서 취득한 아이템 수가 늘어난 결과 배치 인포메이션에서 참조하는 노드 수가 늘어나서 인포메이션 레디스에 부하가 걸린다는 구조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리미트해서 건수를 줄이고 싶습니다만 단순히 리미트하기는 좀 아쉽네요. 단순하게 리미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안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필터를 쓰는 처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랭킹 프로세스 전에 있었습니다. 랭킹은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한 추정 페이지로 꽤 무거운 처리이므로 그 앞에서 실시합니다. 이 필터 처리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미 한 번 본 정보는 깎는다든가 사용자가 부정적인 피드백 이거는 맨의 오른쪽 상단에 금지 마크를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되는데 그럼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던 콘텐츠는 선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 처리를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면 원래 타겟팅 정보가 있으면 필터할 수 있는 것과 인포메이션 내용까지 보지 않으면 필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타겟팅에 걸 수 있는 필터를 추출해서 패치 인포메이션보다 앞에 가져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포메이션에 걸리는 필터는 그대로 이 위치로 되돌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인포메이션 레디스에 대한 문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필터로 항상 공수가 좁혀진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리미트는 남겨두고 싶은 바입니다. 이번에는 이 리미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레코멘드라고 해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레코멘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티어 1은 과거에 사용자가 행동한 결과로부터 만들어지는 레코멘드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면 과거에 산 라인 스티커의 신작이 나왔다든가 과거에 구입한 만화의 신간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티어 2는 사용자의 속성 등에서 레코멘드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아마 관심을 가져줄 것이 틀림없다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레코멘드의 정확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다르다면 N 건 고를 때 티어를 가미해주는 편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티어 1에서는 3가지 아이템, 티어 2에는 6가지 아이템이 있고 이 중에서 N건, 여기서는 가령 5개로 해둡시다.
고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티어 1이 5개보다 적은 사수 3개이기 때문에 모두 선택합니다. 아직 2개를 고를 수 있어서 티어 2 중에서 랜덤으로 2개를 고를게요. 티어 2에서 선택하는 것은 랜덤이므로 시도할 때마다 이것은 후보는 달라집니다. 다른 시츄에이션을 봅시다. 리미트 할 개수는 아까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티어 1이 많이 있어서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티어 1에서 랜덤으로 5건을 가져옵니다. 이러면 선정되지 않는 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이 시스템에서는 n이 지금으로서는 50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리미트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일단 첫 번째 문제의 대책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모두 노드 1을 하기 때문에 노드 1만 XX가 집중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비교적 심플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에 한번 취득한 인포메이션 캐시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동이 될지 봅시다. 먼저 사용자 X가 접촉하면 아이템 A와 B가 타겟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1에서 취득하여 온 메모리에 캐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Y는 아이템 A와 F가 타겟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A는 이미 캐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노드 3에서 아이템 F를 취득하여 캐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Z입니다. 아이템 B와 D가 타겟되어 있죠. 아이템 B는 캐시에 있기 때문에 아이템 4만 취득하면 되고 노드 2에서 취득해서 아이템 4를 캐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각각 노드에 한 번씩의 접속으로 완료됩니다. 이 온메모리 캐시에는 자바의 카페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타임은 인포메이션의 신선도를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5초만 캐시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무한하지 않고 꽉 차면 가장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기합니다. 이 부분은 카페인의 리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실제로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의외로 효과적이었어요. 결과 그래프가 이것입니다만 피크타임 게시 히트 레이트가 90%로 엄청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는데 레디스 자체가 캐시로 쓰던 것과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제 설계의 반선점입니다. 자, 이러한 대책을 한 결과 어떻을까 하면 99.9%로 352ms 걸리고 있었던 것이 67ms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80%나 고속화했습니다. 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원래가 늦었던 거죠. 하지만 이만큼의 트래픽을 39로 67메가세컨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대책 말고도 처리 병렬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나와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이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연소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좀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쓰여져 있는 건 그대로 지진입니다. 일본의 특히 간토 지방 근교에 살고 계신 분은 최근 큰 지진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 아니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2021년 10월 7일 22시 41분에 치바현 북부를 지원을 하는 진도 5.9의 지진입니다. 저는 도쿄의 비교적 진원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엄청 흔들려서 깜짝 놀랐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12만 리퀘스트 파 세컨드입니다.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모두 라인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라인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지만 스마트 채널에게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스레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화가 되어 일부 리퀘스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만 리퀘스트 파 세컨드 자체는 언뜻 보기에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10분의 클라이언트 캐시를 두고 7만 RPS 정도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웃돈 예산 밖의 일이었습니다. 일단 캐시 타임 등의 설정 값을 길게 설정하고 복구에 노력했지만 보신 것처럼 수습되기까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보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진을 알리는 문화를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일부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한테는 아주 아쉽고 그리고 죄송한 경험이었습니다. 라인에서는 지진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라인은 2011년에 탄생했습니다. 이 해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쿄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한 그 상처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진 때문에 식구들한테 연락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하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이 닿는데요.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럴 때 누구나가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라인 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재난 시에 정보를 보내자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잘 기능을 안 했던 거죠. 그 구조란 것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Priority Times Delivery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일어난 그 정보를 바로 알린다는 거. 그 속에 그 복잡한 처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처리로 정보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대규모 지진일 때는 이게 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게 발동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동될 때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진에 있어서는 일본 기준에서는 진도 6이라는 지표가 있어서 진도 6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도 5강이었습니다. 그 우선 발신의 대상이 안 된 거죠. 진도 5강의 지진이 간도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처음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감을 잘 상정하지 못했던 거죠. 후회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예상치 못한 피크 트래픽에 대비해 서버를 25대에서 50대로 2배로 늘렸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재난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선 발신에 들어가는 한계치 변경입니다. 진도 5 이상에서 이 정도의 액션이 일어난다면 우선적으로 정보를 전달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의 결과 어땠는지인데요. 당분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운 좋게도라고 말해야 합니다만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 2022년 3월 16일 23시 36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의 진도는 6입니다. 우선 발신이 적용됩니다. 이 지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도쿄도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어땠을까요? 당시 트래픽의 피크는 10만 5천 RPS였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적지만 이것도 상당한 수치입니다. 99.9%의 리스폰스 타임은 조금 늦었지만 88ms였습니다. 이 규모로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레디스 엠게트 시간도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367 마이크로세컨드였습니다. 이 부분 부하가 낮은 것은 하나 전에 트러블로 도입한 캐시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이런 식으로 지진 속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이 지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이 지진으로 전전이 되었습니다. 와, 지진이다. 서버는 괜찮을까라고 생각하고 흔들림이 일단 가라앉자마자 PC를 열었더니 불이 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확인하려고 했는데 루터 전원도 꺼져버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전이 되지 않는 팀원이 있어서 확인은 그 직원이 하면서 일단 저는 양초로 불을 확보하면서 테더링으로 연결해서 이날은 버텼습니다. 테더링으로 작업이 좀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양초가 있으면 꽤 편리해요. 마지막 파도가 되는데 트러블을 거쳐 뵌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우선 설계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 되어 버릴지도 모르지만 시스템 요구를 가능한 수치로 상정해두면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처하기 쉽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면 피크 트래픽의 가정과 캐시 시료의 시뮬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트러블 시 액션을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참고가 됩니다. 신규 서비스라면 상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페르미 추정이라든지 대략적인 상상이라도 좋기 때문에 준비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면 업데이트하면 되니까요. 모든 오류를 상정해두는 것은 역시 어렵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금방 설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일부 지진 때 클라이언트 캐시를 조정하여 대응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정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리미터라든가 서킷 브레이커 등도 여러 곳에 놓고 있습니다. 에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일어났을 때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넘어지지 않는 앞에 지팡이는 있으면 안심입니다. 때로는 서버의 성장 그 자체도 문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지표를 체크해서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 서비스 지작 직후라든지 하고 있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깜빡 잊고 지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계적으로 감시해 놓고 문제가 되기 전에 알아트 해주는 게 이상적이네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애노멀리 디펙트는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가 되는 것은 로그와 시스템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문제가 생긴 후에야 비로소 이 데이터를 가져둘 걸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레디스의 트러블 이야기, 파이프로서 이야기하면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해결까지는 한 개월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하는데 로그나 매트릭스 같은 걸 몇 개 추가하고 있어요. 로그나 매트릭스만으로 모를 때는 가설과 검증을 반복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쫓거나 데이터 상황을 확인하면서 거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가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매트릭스 추가가 필요하거나 실제로 검증해보는 것은 비교적 끈기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의 진보는 매우 훌륭합니다. 옛날에는 어려웠던 일도 최근의 기술, 미들웨어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쉽게 실현할 수 있고 게다가 안전적이고 훌륭하다고 매일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기술은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분산 환경이라든지 병렬 처리라든지 비동기 처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골차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상회하면 안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는 항상 그러한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주제로 한 것도 그런 예로 참고가 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실패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라는 핑계죠. 핑계로 끝내기도 그렇고 좀 좋은 격언으로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 실패에 얽힌 명언을 찾다가 너무 인상적 깊었던 말이 있어서 마지막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어. 잘 안 되는 만 가지 방법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토마스 에디슨 말입니다. 좋네요. 이 정도 넉살 좋게 하루하루의 실패를 양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전으로 정부의 고마움을 알게 된 몸으로서는 이 에디슨의 말이랄까 이것은 운명 같은 것을 느껴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자를 모시고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퀘스천 마크에서 질문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는 야프 재팬 카나이 타카히로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F에서 발신 시스템을 하는 가나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나이님 세션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연자에 대해서
두 개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스템. 그러면 7만 요청을 넘는 코 트래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번 다른 액션에 대해서 콘텐츠에서 추천을 정기적으로 매치 처리로 고속 캐싱한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용자 추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캐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밍으로 간격으로 캐싱을 하시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이 서비스에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추천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서비스마다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추천을 보내올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보내오거나 아니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오거나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온다면 그 사이에 6천만 명 정도의 유저에 갱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타이밍은 일본 뉴스와 태국이나 대만에서 뉴스 제공하는 뉴스하고 조직이 다릅니다. 추천 타이밍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 한 번 그 나라의 모든 사용자가 아닐 경우도 있는데요. 거의 다 모든 사람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죠. 그래서 엄청난 트래픽 양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리스말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리리스 후에 MZ 노드 리퀘스트로 레텐시의 악화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드링라는 온디만드 캐싱을 한다고 그때 재체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스템에서 레텐시가 악화됐다는 경우에는 대응으로서는 시스템 가동하면서 대응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한꺼번에 서비스를 다운시켜서 그 개선을 했습니까? 네, 이는 실시간으로 가동시키면서 고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정도로 대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올라가 있는 레itency를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요? 이번 소개한 것은 대책의 일부였습니다. 몇 가지 아주 혹한 대응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소개드린 내용을 한 달 만에 대응을 했지만 그러면 아주 혹한 대응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번 소개드린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대응할 때는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다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시라스 뎁은 우리 팀은 기술자가 5명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갑자기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주로 2명으로 전담으로 해서 대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전사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스템 요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레디스에 부하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제입니다. 그걸 제출하는 그 추천 아이템이라든지 대상 아이템이 많아질 때는 다시 한번 부하 과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대응 예정하는 검토하는 대책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고민 많습니다. 부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순수하게 용량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레디스 클락스터가 데스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노드가 96노드 있습니다. 라인이 사용하는 레디스 클락스터는 그 레디스라는 시스템에서 마네징을 하는데 아픈 6개가 상한선입니다. 확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제대로 가동될지 시스템을 트래픽 파트너에 맞춰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픈 6대 서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미지 영역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배로 만든다든지 그래도 모자라면 또 대수를 늘리는지 그거는 고민스럽습니다. 이 발표를 할 때는 문제를 2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를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96대로 92개로 늘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개한 것처럼 산조에 따라 뭐 특정한 그 아이템을 보러 갑니다. 데이터가 복수의 클러스터에 분할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레디스 클러스터를 몇 가지 세우고 있습니다. 96대로 하는데요. 96개 노드가 있는데요. 96개 노드가 지금 6개 있는 상태입니다. 576개인가요? 그 농도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데이터가 모자란다면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아주 그 힘이 들어가는 접근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자체는 공식 발표로 1000개 정도의 노드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대까지 시험을 했는지는 few hundred nodes 한 200, 200, 300 정도의 테스트는 했는지 더 이상은 테스트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러스터를 분할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가자 보시는 분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정 예상치 못했던 트러블 문제에 대한 그 노력이 있으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어제 가우스 엔지니어링이 있었죠. 네, 하고 싶은데 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힘듭니다. 향후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추천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진 정보라든지 재난 정보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갖다 드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천 패턴으로 앱이라든지 현재치 정보라든지 지역 정보를 사용하는 추천도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클라이언트 캐싱을 사용해서 사실은 5분에 한 번 갱신을 하는데요. 위치 정보를 이용한 콘텐츠는 관심이 있는 데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를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콘텐츠를 획득하기까지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이번 소개드린 것은 지진 이야기는 캐싱되면
캐싱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라인 서버에서 바로 지금 지진이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면 자주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캐싱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가게에 가면 어떤 쿠폰 정보를 낸다든지 회원증 라인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고객 기업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라인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아직 앞은 잘 모르죠. 네, 감사합니다.